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 한 주 동안요, 올해 2025년 상반기 주식들을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주식시장은 어떨지에 대한 생각을 또 동시에 계획해보면서 이 가치 투자자로서 어떤 투자를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 장기적인 관점들을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주식들은 언제 또 어떻게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주 단순하지만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봤을 주제겠죠? 주식은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을지, 또 정확히 언제 사야 가장 수익이 클지, 고점은 피하고 저점에서만 사고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일단 제가 확신하는 건 그런 방법은 거의 없다입니다. 이 거의 없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작 이런 질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지를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정말 현명한 투자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 또 오랫동안 그 주식을 보유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장기 투자라는 게 무엇이고 도대체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여러분, 투자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시선이 있죠. 단기적으로 사고 팔면서 수익을 노리는 트레이더가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시장의 상승을 함께하는 가치 투자자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반인으로서 생계를 위해 하는 본업 외에 또 여가 시간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라는 가정하에 추천을 드리자면요, 여러분의 선택은 오로지 후자인 가치 투자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역사적 팩트로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장기 투자자야말로 우리가 시장에서 실패할 확률을 현저하게 줄이고요, 꾸준한 복리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또 저의 상반기 투자 포트폴리오 복귀를 하면서 지난주에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바로 거인의 어깨라는 책입니다. 사실 과거에 한번 읽었고 지금 두 번째 읽은 건데, 이 책은 벤저민 그레이엄이나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등을 예시로 들면서요,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책이에요. 이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아주 심플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 책 인트로 중에 한 문장을 보면 투자, 굳이 열심히 해야 하나? 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또 제가 지금 또다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이자 워렌 버핏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벤저민 그레이엄이 한 유명한 말도 있죠. 투자에서는 열정이 거의 틀림없이 재난을 부른다 라는 말이 있어요. 투자자들을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꽤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는 구조상 적당한 수익에는 만족을 할 줄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되게 남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길에 발을 디디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행위가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을 정의하기란 꽤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 거죠. 마냥 투자를 잘하는 사람에게 배운다는 말 자체는 잘 와닿지가 않고요. 왜냐면 가르쳐 준다고 해서 배울 수는 있느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유명한 투자자들의 투자적 관점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사람들의 포트폴리오까지 다 볼 수 있는데요,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다들 그만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자자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익히 다 들어왔고 또 공부를 하시면서 배워왔지만 실제 투자의 세계에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들에 비해서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 한번 이들의 업적을 보면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벤저민 그레이엄이란 사람은 가치 투자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실상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라서 배울 게 정말 많거든요. 벤저민 그레이엄은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기법의 선구자인데요. 그레이엄은 주식 투자를 작전 세력들의 전쟁에서 합리적인 탐구 과정이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소득 창출 수단의 반열로 올려놓은 사람이거든요. 가격과 가치의 관계나 분석 기법, 지금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과거엔 생소했던 개념이었던 투자라는 분야 자체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역사를 보면요, 일단 넷넷이라고 해서 극도의 저평가주를 투자하는데요, 엄격하게 분산 투자를 한 인물이에요. 적어도 20에서 30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추구했고요, 확실한 안전 마진을 세워놓고 투자를 한 사람입니다. 결과로 보면
1926년부터 1956년 30년 동안 연 복리 수익이 약 15%에서 17% 정도라고 하고요. 당연히 S&P 500보다 큰 폭으로 성과를 냈고 이 당시에 있던 대공황이나 2차 세계대전 등의 위기를 극복한 엄청난 인물이에요. 둘째로는 워렌 버핏인데요. 매일같이 뉴스에서 언급이 되는 분이지만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귀재 같은 수식어가 붙은 할아버지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는 않나요? 버핏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깊이 살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버핏은 그냥 뛰어난 투자자로 볼 게 아니라 사업가이자 철학자이며 행동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단 그리고 물려받은 자원이 굉장히 많았었고 저희 같은 일반인 투자자가 따라하기 어려운 독특한 구조로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버핏을 마냥 그렇게 따라할 수는 없는데요.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더라도 워렌 버핏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통찰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마 버핏 먼발치 정도만 쫓아가더라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음을 보여준 사례가 이미 많아요. 워렌 버핏의 투자 역사를 보면 안정적인 브랜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또 강한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 위주의 집중 투자를 하는 편이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1965년부터 2024년까지의 수익률을 보면요. 연복리 수익률 20% 내외니까 같은 기간 S&P 500의 10에서 11%를 거의 2배로 앞섰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워렌 버핏은 60년간 투자의 세계에 있으면서 복리 수익 차이로 엄청난 자산 증식을 이룬 유일무이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철학은 역시 집중 투자와 평생 보유 원칙, 낮은 매매 회전율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는 피터 린치인데요. 앞서 벤저민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 두 분이 감히 넘볼 수조차 없는 역량과 성과를 보여줘서 범접하기 힘든 느낌을 준다면요. 피터 린치는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희망을 불어넣어준 사람인 것 같아요. 피터 린치의 투자 환경을 보면요. 한 사람의 직장인 펀드 매니저로서 고객의 돈을 받아서 주식을 그냥 사고 판 것이어서 근본적인 부분을 보면 일반 투자자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피터 린치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고요. 이 점은 펀드 매니저 경험이 있지 않은 한 쉽게 눈에 띄지는 않아서요. 좀 다가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피터 린치의 투자 역사도 살펴보면 펀드 매니저를 하던 시절에 다수의 성장주,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최대 1,400종까지 분산시켰던 인물이라고 하고요. 성장주의 약 30에서 40% 정도, 그리고 중간 성장주나 경기 순환주 같은 다양한 카테고리를 섞어서 리스크를 분산시킨 인물이죠. 그리고 피터 린치는요, 실제로 본인의 실생활에서 투자기에 찾는 거를 즐겨서 했었고 기업 탐방을 자주 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대형 프랜차이즈인 타코벨이나 한국인들도 잘 알고 있는 던킨 도너츠나 월마트 등이 고속 성장기 시절에 있을 때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투자 수익률을 보면 1977년부터 1990년까지 연복리 수익률로 29.2%로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같은 기간에 S&P 500의 2배가 훌쩍 넘는 성과고 당시 월가 최고의 수익률로 평가받은 바 있어요. 이 세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해보자면 이런데요. 워렌 버핏을 제외한 두 인물은 분산 투자를 잘 한 것 같고 워렌 버핏 또한 그에 비해서는 적은 투자 개수이지만 그래도 나름 분산을 한 거를 봐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분명 이런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저렇게 투자할 때 수익률이 늘 S&P 500를 뛰어넘었다는 것 또한 눈여겨볼 점이겠죠. 이 세 사람의 운영 방식은 오늘날 가치 투자나 성장주 투자, 분산 투자 전략의 교과서적인 모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투자의 귀재들 세 사람 정도를 예로 들어봤는데요. 근데 제가 저와 주변 사람들의 투자를 지켜보면서 드는 의문점은 우리가 과연 이런 교과서 바이블 같은 존재들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진짜로 따라하고 쫓아가면서 이들처럼 투자를 할 거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우리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방식으로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있어야겠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투자법이 뭔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 주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어릴 때 저는 그냥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단정짓던 위험한 어떤 짓 정도였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커서 관심이 생긴 후에는 잘 사고 팔면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것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여러분,
이 주식이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이 주식이라는 게 뭔지 거시적인 것부터 미시적인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고 파는 기업들은 이 주식회사라는 형태로서 자본을 모아서 회사를 이끌어 가고요. 그 자본은 바로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 재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은 반드시 언제나 주식에 배분시켜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자산 배분이란 영역에서 주식을 제외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하거든요. 왜냐고요? 왜냐면 주식은 일단 수익률이 높거든요. 역사가 짧은 가상화폐 같은 자산들을 제외하고요. 채권, 부동산, 금 등의 전통적인 투자 자산들과 비교해 봤을 때요. 주식은 오랜 기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이거 그냥 팩트인 겁니다. 아래는 1802년부터 2012년까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미국 주식, 국채, 금, 달러 등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주식은 연 6.6%의 수익을 냈고 국채는 약 3%의 수익을 냈네요. 금은 겨우 본전치기를 한 것 같고 현금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하고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요, 그냥 주식이 수익이 높은 걸 빼고도 이 평탄한 우상향 그래프를 보세요, 여러분. 짧게 그냥 몇 년치를 보자면 변동성이 보이기도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간으로 보면요, 주식은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특정 구간에서 위로 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표를 보시면 오히려 그런 모습은요, 채권이나 금에서 더 잘 나타나는 것 같네요. 국채를 보면 1900년대 전까지 수익률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후에는 초과 수익이 거의 보이지 않고요. 또 금은 더 나빠 보이네요. 우리가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알고 있는 금인데 실제로 이렇게 까보니까 안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수익률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 말고 한국도 한번 볼까요? 1982년부터 2012년까지 보면 역시 주식의 수익률이 다른 모든 자산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고 있죠. 연환산으로 주식은 11.9%, 채권은 9.9%, 예금은 7.5%, 부동산 5.6%, 금 5.6%, 원유 4.6%네요. 우리 한국인들은 또 부동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사랑하는 부동산 수익률은 이렇게 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그 잘난 강남 아파트도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약 30년간 6배 정도고 연간으로 보면 연간 5.8% 수익률에 불과하네요. 같은 기간 코스피는 30년간 15.4배가 상승을 해줬고 8.9%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서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부동산은 월세 받잖아요. 이거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여러분. 주식도 배당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동산이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주식은 위험하니까 집을 사자라는 이야기잖아요. 일반적으로 위험은 변동성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변동성이 주식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주식을 보고 되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변동성이라는 것이 주식에서는 투자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는 미국을 대표하는 S&P의 매년 수익률 지표인데요. 기간은 1926년부터 2022년 6월까지예요. 배당을 감안한 총 수익률이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어떤 연도는 20% 이상 수익률이 나기도 하지만 어느 해에는 40% 이상 하락하기도 했어요. 전체 97회 중 26회, 약 27%가 손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기간 설정에 들어가는데요. 만약 5년 단위로 잘라서 투자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29년에 투자를 하면 1934년, 5년 후에 매도를 하고요. 1930년에 투자를 하면 1935년에 매도를 하고 이렇게 투자를 5년을 묵혀둔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요. 연평균 수익률은 이렇습니다. 전에 보여드린 그래프와 비교해서 줄어든 손실폭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전체 92회 중 12회, 즉 13%만이 손실 구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은 잃을 확률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최근에 접한 코로나라든지 과거의 대공황이나 1970년 스태그플레이션이나 혹은 2000년대에 있던 IT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상황에서는 5년을 묵혀둔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기는 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를 30년으로 늘려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손실 구간이 0%,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익률은 약 10%에서 12% 수준으로 평탄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1929년에 대공황을 맞고요, 1932년 바닥까지 자산이 5분의 1 토막이 났어도요, 30년을 버텨서 1958년에 팔면 연 8.5%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결과입니다. 안 믿겨도 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장기간 평탄하게 수익률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겨지시나요? 저는 이거 보고 손실이 제로라는 점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또 수익률이 연 10%라니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너무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복리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서 제가 계산을 해드리면, 만약 우리가 1000만 원을 오늘 투자하고 30년 후에 회수를 해본다고 가정을 할게요. 계산법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복리가 더해져서 30년 후에는 지금의 1000만 원이 약 1억 7449만 원이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연 10%의 수익률이 100%의 확률로 확정이 되고 거기에 복리를 더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장기 투자와 복리의 힘이 체감이 되시나요? 근데 만약요 여러분, 이거를 적립식으로 매년 1000만 원을 투자를 한다고 다시 가정을 해볼게요. 오늘부터 매년 1000만 원씩 투자를 한다면 30년 후에는 약 16억 4494만 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팩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가정해드리는 이 투자 게임에서 승률은 100%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채권을 보면요, 채권은 보유기간을 아무리 늘려봐도 최저 수익률인 마이너스 구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30년을 채권에 묵혀놨는데 수익률이 30년 후에도 마이너스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주식보다 안전하다 그래서 샀는데 장기 투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날지도 모른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미국 얘기를 뒤로 하고 다시 한국 상황도 살펴봅시다. 이 표는 한국 코스피 지수예요. 1년, 5년, 20년, 30년 투자했을 때의 각각 수익률인데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배당을 감안한 총 수익률 수치입니다. 한국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결국은 장기 보유했을 시 수익률 100%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IMF 직전이었던 1996년 말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어도 20년이 지난 1916년 말에는 연 7.5% 수익률입니다. 누적으로는 자산이 4배가 증가를 한 거고요. 최악의 사례인 1989년부터 2018년까지도 연 4.1%로 30년 누적으로 자산이 무려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거든요. 장기 투자는 말 그대로 기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단지 진득하게 앉아있기만 함으로써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쭉 그래프로 설명을 드렸다시피요, 이게 그냥 팩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건 그냥 과거의 지표고 앞으로는 알 수 없는 그냥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무의미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요, 저 결과가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가능성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이죠. 왜냐면 현재까지의 확률이 100%니까요. 이건 저처럼 가치 투자자이고 장기 투자자이신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둬야 하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간으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요. 오늘 이 자료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약 10년 이상 개인 투자자로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제 개인 투자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요,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고는 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30년을 앞으로 더 살지 못 살지를 잘 모르는데 30년을 기다리는 게임을 하고 싶지 않으실 거잖아요. 하지만 저 같은 자녀를 두고 계시거나 아직 저처럼 젊으신 분들은요, 아직 살아갈 날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이 100세 시대에서 우리는 이 30년짜리 게임을 아직도 2번 이상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잃지 않는 100% 승률의 게임인 거죠. 이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평소 일상에서 겪는 자잘한 투자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을 다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마음속에 이 생각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의 말 하나를 인용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얼마의 시간이 흐르던 주식과 같은 자산이 다른 자산군보다 압도적인 승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쪽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